최근에는 어지럽던 마음도 좀 정리를 할 겸 좀 단순하게 살자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안 쓰던 물건을 정리하는 거 가지고 미니멀 라이프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비워내야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선을 빼앗는 물건을 비우듯이 시야를 사로잡는 정신, 마음까지 비워야 한다는 건데요. 비워야 또 채울 수 있겠죠. 여러분과 함께 책으로 꽉꽉 주식을 채워보겠습니다.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비싸우 책수액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아는 척 책방입니다. 작가님 오늘 어떤 책인가요? 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세우시는 계획이 있어요. 스마트폰과 헤어질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죠. 맞아, 네. 이게 스마트폰이 하루 종일 갖고 있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이게 한 번에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아주 징글징글해요. 끊을 수 없는 인연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책은요.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거든요. 도둑맞은 집중력이란 책입니다. 도둑맞은 집중력. 네. 도둑맞은 집중력이란 이 책 제목이 네. 너무 좀 뻔한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 도둑맞은 집중력을 좀 해결하는 해결서 같은 느낌. 네, 그렇죠. 그런데 읽어보니까 다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아는 척 포인트 첫 번째는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도대체 실제로 우리의 집중력이 얼마나 도둑맞고 있나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균 60초 정도가 평균이래요. 60초요? 집중할 수 있는 네네. 시간이 60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균이 60초인데 그리고 그 일을 전환하는 시간이거든요. 네네. 실제로 집중하는 시간은 19초라고 합니다. 네.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나아서 오. 하나에 집중하는 시간이 평균 3분 정도예요. 오. 근데 3분과 19초면 어떤 일을 완수하기에는 둘 다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 게 너무 맞잖아요. 짧은데요? 그렇죠. 사발면 네. 먹는 시간. 먹는 시간이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우리 집중력을 이렇게 방해하느냐? 네.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미국 성인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평균 3시간 15분. 24시간 중에 8시간 잔다. 네. 그럼 16시간 남잖아요. 네. 그 중에 3시간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더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솔직히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것과 우리는 정말.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을 보다가 다른 일을 할 때 이 몰입으로 들어가기까지 한 23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 15분이란 이 스마트폰을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뭐 30분 봤다, 20분 봤다 나눠서 하니까 맞아요. 계속 몰입했다 말았다, 몰입했다 말았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쪼개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집중력이 쪼개지면 진짜로 좀 안 좋은가 이 실험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IQ 같은 경우를 같이 재봤거든요. 그랬더니 문자나 이메일을 보고서 좀 집중력이 분산된 사람의 IQ를 재보니까 네. 평균 10 정도 떨어지더래요. 아, 난 더 떨어지면 안 돼. 맨살에서 내 마음 모를 거야, 아, 네. 정말. 그리고 학생들한테 네. 시험을 보는데 그냥 시험만 보는 학생군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럼 문자나 스마트폰 확인하면서 해 라고 하는 학생군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시험을 봤는데 네. 이게 성적 차이가 20에서 30% 더 밑에 나왔답니다. 와. 네. 그럼 어찌 보면은 스마트폰이 내 능력의 한 20, 30% 정도는 갉아먹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저는 이 원고를 스마트폰으로 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집중해서 보면은 뭐 한 30분이면 끝날 거를 정말 중간에 뭐 깨똑하고 울리죠. 뭐 사라고 문자 오죠. 누가 어디 모임 있다고 얘기하죠. 계속 집중력이 방해를 받으면서 한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저도 신기한 게 이제 누구를 약속이 있어서 만나잖아요. 만나도 네. 얘기하면서 계속 스마트폰 보게 되고, 아니, 그러고 이제 뭐 새로운 기사 없나 막 이런 거 또 찾아보게 되고. 근데 왜 이렇게 집중력이 이 모양이 된 걸까요? 도대체 이 그 도둑놈은 누군가? 도둑맞은 도둑놈. 집중력이니까. 잡자, 네. 도둑. 이게 자본주의예요. 사람의 집중력을 빼어서 가야지 돈을 버는 구조가 현대사회의 기업의 어떤 상품 구조죠.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위에 오래 머물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이 아예 작정하고 SNS 패턴을 분석해서 너 이거 봤어? 이걸 봤으면 아마 이거에 관심이 있을 거야 하는 것들을 탁 알아서 추천해 주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이 기업들은 이 사람들 집중력을 내가 방해해야지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 시간을 가져와야지라는 목적인데 그 부작용이 집중력이 엄청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얼굴체 기업에서 연구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팀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은 반성장 전략.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이렇게 줄어드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서를 올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팀은 해체됐습니다. 진짜? 네. 기업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 거죠. 왜냐하면 이래야지 우리가 돈을 벌고 주주들한테 또 이걸 가치를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기업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긴 힘들다라는 게 이제 유한 하리 이 책 작가의 결론이에요.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좀 답을 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 적어지는 이유.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으로 흐르고 네. 있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 아이들 같은 경우 ADHD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데 요즘은 성인에서도 ADHD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의를 집중할 수 없는 이런 사회 환경, 이런 시스템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ADHD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과 정말 헤어질 결심을 분명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도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거죠. 스트레스 주는 상사가 있는 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 이런 말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방법을 고쳐갈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없을까요? 거시적 해결 방안과 미시적 해결 방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시적 해결 방안은 내가 스스로 실천하는 거죠. 네. 그 첫 번째가 일단 인터넷 차단 시간을 매일 늘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집중력 저하가 된 건 내 탓이 아니다. 내 탓이 라고 해서 아니다. 자책하는 마음을 좀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네. 1년에 6개월 정도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6개월 사용하고 6개월 해야지 이렇게 하면 사실 말이 안 되죠. 네네. 왜냐하면 현대에서 우리가 업무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이거 없이 또 안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2시간 사용할까 1시간만 사용하자 이런 개념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네. 줄여나가야 네. 되구나. 그다음에 네 번째가 네. 멍 때리기를 가끔 하라는 거죠. 멍 때리기. 네, SNS 하다 보면 네. 우리 머릿속이 너무 꽉 차서 뭔가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휴식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 그건 저는 자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미시적인 해결책,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책이라면 좀 거시적인 해결책으로는요. 경제 성장에 대한 믿음을 좀 버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기업들이 자꾸 시간을 빼앗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성장해야 되고 내후년에 매출이 더 나와야 되고 항상 경제는 성장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의 ADHD가 많아지기도 하고 맞아요. 더 들어가면 이상기온이라든가 뭔가 전 세계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경제 성장이라는 믿음을 좀 버리고 우리가 빠른 삶보다는 좋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작가의 이야기예요. 진짜 맞는 얘기다. 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면 신발장에 핸드폰을 좀 두고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약속은 안 할게요. 아니, 그러면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보면 신발장에서 막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맞아. 집에 못 들어와. 저도 아이 키우다 보니까 휴대전화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맞아, 아이들한테 맞아.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빼앗는 거니까 그만큼 박탈감도 느껴지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은 저 스스로를 탓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나를 탓할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걸 사회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 스스로도 뭔가 변하기 위한 노력을 2024년에는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아는 척 책방 도둑 맞은 집중력 알아봤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자, 오늘부터는요,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시고 특별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아주 특별한 여배우를 모셨습니다. 자, 현재 여전히 현역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신 대한민국 최고령 여배우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김영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가이트리 최고령 배우, 여배우인 김영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네, 이렇게 어서오세요. 첫 화두를 여기서 열게 돼서 감사합니다. 준비들 됐나? 연병, 땀병에 가다버리 속병이 걸려가지고 땀통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고 시베리아 불 하면서 얼어 죽으려고 하지. 십장망구가 아니라서 땡볕도 아닌데 꽃양상 거 좀 받쳐주고. 아니 근데 최고령 여배우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저희보다 좀 바쁘게 살고 계신 것 그럼요. 같아요. 뭐 드라마, 영화, 예능까지 정말 각 분야에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신데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생님? 아니, 뭐, 그렇게 종횡무진 바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모든 게 양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어서 여기저기 끼어서 그렇지, 그렇게 바쁘지는 않고요. 그냥 적당히 살기 좋을 정도로 일하고 다니고, 아는 분은 많이 알겠지만, 뭐, 녹음해서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들려드리는 거 안 도우게 하고 있고, 네. 그 이외에는 이제 뭐, 영화 한 편 해놓은 거, 이제 2월 7일 날, 개봉이에요? 개봉을 하기 때문에 네. 좀 바빠요. 또 네. 지금 이제 뭐 작품 하나 조그만 거 들어와 있는데 1월 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대로 노인네로 많이 바쁩니다. 그건 인정해야지. 처음 시작하실 때 별로 안 바쁘다고 하셨는데 계속 스케줄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일하고 있는 건 그렇게 바쁜 거는 없어요. 잠깐 말씀하셨지만 새해에는 스크린에서 선생님 뵐 수 있다고 너무 반가운 소식 말씀하셨는데 소풍이라는 영화 어떤 네, 작품인지 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스토리를 다 얘기하면 재미없어서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잔잔하면서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 같이 살았던 세 사람의 친구가 노년에 만나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잔잔하게 그렸다고 하면 잔잔한데 또 그런 대로 그 우여곡절이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이렇게 담고 있어서 그걸 보다가 보면은 참 마지막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막막하고 먹먹한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거를 느끼시러 오시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도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기 위한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와서 많이 공감해주고 갔습니다. 그러면 새 친구라고 하셨는데 박근영 선생님, 남은희 선생님이랑 친구로 나오시나 봐요. 친구지, 이제 동네 친구. 세 분의 어릴 때. 케미스트리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워낙에 오랜 동료기도 하시잖아요. 에피소드가 많으실 것 같아요. 영화 촬영하시면서. 그래서 뭐 에피소드라는 게 너무 쩍하면 쩍이다 할 정도로 너무 이 케미가 좋아가지고 어려움 없이 영화를 즐기면서 했다는 거. 그게 그대로 이렇게 담긴 것 같아. 네. 나도 영화를 이제 우리는 먼저 보니까는 봤는데 그런 것이 그래 이렇게 오래도록 같이 이 한 길을 걸어온 것은 이런 데서 결실이 보이는구나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들 너무 신물나게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지만 영화에서의 이 다른 맛을 느끼고 가셨으면 너무 좋겠어. 네,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네가 영화 내려온다고? 은심아, 밥 먹자. 붕어가 은근히 멋있게 늙었네. 이것들 보래. 와, 너 또 삐졌나? 좀 그만 투덜거려, 투덜이. 아니,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닌다, 이제 와. 학교가 폐교가 됐더라. 몇 안 남은 소꿉 친구 아이가? 소풍 가자. 돌이켜보면 네가 나를 평생 지켜준 천사였어.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네 친구 할 거야. 지금 삐끼로 살다 죽었으면 싶다. 재밌게. 자, 오늘 선생님께서 선정해주신 인생책을 통해서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김영옥 선생님께서 골라주신 인생책은 바로
나태주 시인의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 라는 에세이집입니다. 자, 제목부터가 뭔가 따뜻한 느낌인데요. 어떤 책인지 만나볼까요? 장래를 논의할 정도로 심각한 고비를 겪었던 나태주 시인은 3일 정도밖에 못 산다는 의사의 말과 달리 죽음의 문턱을 넘어 16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에게 덤으로 주어진 두 번째 삶. 그는 전과 달리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두운 길을 걷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마법 같은 말 한마디를 건네는 에세이집.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굉장히 익숙한 식구죠. 옛날에 그 광화문 현판에 네. 탁 쓰여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따뜻한 느낌의 이 시인데 나태주 시를 잘 모르는 분도 이 식구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시만큼이나 이 에세이도 굉장히 따뜻한 결로 쓰여져서 구절 하나하나가 굉장히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 이 좋지 않은 시절을 겪으신 분이 해주신 얘기라서 그런지 뭔가 모르게 약간 안도감도 느껴지면서 그리고 오랜만에 편안하게 아주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저는 그 처음에 얘기하신 그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게 광화문 현판에서 되게 유명한 시잖아요. 네. 이걸 보니까 우리가 나태주 시인의 시만 보잖아요. 네. 시 너무 아름답고 맞아요. 서정적이고 울림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그게 시인의 이런 이력이 이 뒤에 있었구나. 그 어떤 시와는 좀 다른 어떤 치열함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걸 보고서 시를 보니까 그 워딩이 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아픔이 있어야 하듯이 이 아름다운 글들이 나오기 위해서 많은 아픔을 겪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표지도 뭔가 굉장히 따스한 느낌이잖아요. 저도 그런데 오늘 가디건 깔맞춤 하신 건가요? 아니 너무 표지랑 비슷한 느낌의 의상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구나. 인생책이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어머, 나는 사실 이걸 바라보고 뭐 이거를 표지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어야겠다 그런 건 안 되지. 비슷하네. 여배우다운 감각이십니다. 색감이. 네, 근데 이 책이 인생책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참 그 양반 배란간에 그렇게 아프셔서 네. 사선으로 왔다 갔다 하신 거 아니야. 그거를 그렇게 경험하신 거를 그냥 그대로 느낌 그대로 뭐 아무 꾸밈 없이 진솔하게 이렇게 그려주신 게 그냥 가슴에 와 닿으면서 먹먹하게 좀 우리를 울렸었는데 다행히 나으시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양반이 어떤 무슨 미사여구를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대로 표현해 주시는 작가구나. 그런 것이 나는 너무 나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 우연히 이렇게 시인의 작품을 내가 읽게 돼서 그것 때문에 인연이 돼서 더 깊이 이제 알게 된 게 저한테는 행운이라고 하면 행운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디오북으로 제작이 되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근데 이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김영옥 선생님이십니다. 와, 직접 역시 낭독을 여배우님. 해주신 거예요. 글쎄, 네. 나는 제일 좋았던 게, 몰라. 그거 녹음하시는 분이 정말인지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나태주 시인께서 나를 원하셨다고 목소리를 아마 들어보신 게 있는지 그래서 그러셨다고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그러고 그냥 빠져서 읽었어요.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이 돼서 이렇게 잘했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냥 그때 그 기분과 이 양반의 솔직한 글을 읽는 그 내 마음은 진심이어서 그 전해졌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글 자체도 굉장히 위로를 담고 있는데 따뜻한 선생님의 목소리가 더해지니까 더 그러나?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 이 중에서 꼭 소개해주고 싶은 구절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도 아파봤거든요. 배낭간에 다쳐서 4개월쯤 혼나본 적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렇게 혼난 적도 있고 그런데 넘어져서 다친 적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다시 그 아픔이 사라지면서 사는 게 세상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을 때가 있어. 이 나이 되면서 더더구나 다쳤다가 일어날 때는 정말 죽음을 경험한 정도로 처절하지. 근데 그런 느낌에서
비슷한 걸 받았길래 죽을 병 걸려 반년 병원에 엎드려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풀려나온 날 사람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다. 그래서 사라져서 고맙습니다라는 것도 아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표현 하셨겠지만은 이렇게 쓰셨네요. 왜 내가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야지 저쪽에서 거꾸로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는 걸까. 그때는 그것이 궁금했었다. 그 얘기하면 나는 이런 얘기만을 계속할 수밖에 없네. 그래 지나면서 생각해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구나 싶었다. 그 얘기고 같이 여기가 이제 더 나는 공감이 돼요.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 얼마나 눈물겨운 세상인가. 이런 세상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네요. 네, 공감 느끼네요. 한 부분일 거예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거 받아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그렇게 해서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의 감사하고. 표현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네, 생각이 좀 그러네요. 많이 듭니다. 자, 우리 국민 배우 김영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책과 인생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괜찮다, 지금 그대로도입니다. 이 책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나태주 시인이 기적처럼 다시 살게 된 두 번째 삶에 관한 이야기죠. 네. 60대 중반에 그러셨다네. 배란간에 췌장염이라는 그 진단을 받으시고, 아유, 의사가 3일이라는 얘기를 선고를 하셨대. 남은 시간이요. 네. 3일밖에 어려울 거다 네. 해서 무슨 준비하세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놀랬을 거야. 네. 그래서 무슨 장례 준비까지 하고 장지까지 뭐 준비하고 여러 거를 다 하셨더라고. 그랬는데 의지시고 그랬겠지만 그걸로 난 살아났다고 봐 되게. 근데 내 기분 그랬을 텐데 다시 소생하셔서 16년을 지금 살고 계시다는 얘기가 기적이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내용 중에도요, 그러니까 생과 사의 기로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정신줄을 놓으려 할 때 아버지 불렀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가슴이 먹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은 덤으로 얻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자도 그 이후에 그 전과 다른 그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다시 살게 된 거니까요. 그전에는 싸움도 잘 싸우는 사람이었고 누구한테 질 줄도 모르고 그야말로 아이들에게는 뭐든 잘해야 한다. 오늘 하루 잘해야 한다고 이렇게 그것만 잘 사는 방법이라고 가르치셨대요. 그랬는데 아프고 난 후에 분별 없이 기뻐하고 난 그게 너무 공감이 돼. 그래, 내가 이렇게 소생해서 이게 편안할 수 있게 됐네. 이런 거를 맛볼 때 그냥 괜히 기쁘고 누구 실실 웃게 되고 이런 기분을 여기 다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네. 아프고 난 후 분별 없이 기뻐하고 순간순간 집중하고 산다. 진다는 것도 사랑도 기쁨도 서툰 사람이니 괜찮다고 나태주 시인은 말하고 있다. 네. 저도 분별 없이 기뻐한다는 그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 시대를 이렇게 보면 금수저에 대한 그 선망이 되게 큰 시대잖아요. 네. 금수저, 은수저 요거 필요 없다.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차피 수저는 밥 먹을 때 쓰는 거다. 그냥 스테인리스 수저 이거 평생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스탱이 있잖아요. 최고죠, 스탱. 스탱. 요즘 너도 나도 없이 하는 말에 우리 어르신으로서 좀 요건 좀 언짢다 하는 부분 있으세요, 선생님? 그렇게 뭐 구분을 해서 쟤는 금수저 잘 자라서 가정 환경 뭐 좋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사람에다가 또 너무 어려워가지고 허덕이는 사람과 그 차별화가 돼 있잖아. 네. 근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이 사는 건데 그런 걸로 너무 쟤는 금수저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 사람 금수저가 언제 맞아요. 정말 동수저가 될지 동수저도 못 될지 스테님은 대단한 거야.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그런 것 가지고 너무 그렇게 나누지 않아. 대두시켜서 얘기하는 네. 거는 조금 이런 방송 같은 데서는 더더구나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그런 어쨌거나 건 있지. 그걸로 떠서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아무 것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이 나이 돼 보면 알아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 인생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더라는 거. 그리고 여기 지금 말 중에 하나 들었는데 나중에 스트레스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나는 너무 이거 절감합니다. 은수저 있던 거 이런 거 닦아먹기도 귀찮고 그래서 요즘에요. 그냥 세제로 벅벅 닦아서 먹는 세인데스 그거 한 벌만 있으면 되겠고 네. 점점 그러니까 이제 물론 내 나이가 온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라 하는 거는 안 되지만 네. 깨끗하고 또 어떤 품위도 지키고 이쁜 것도 찾아야 되는 나이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네. 나이 많은 분들은 편한 거 위주로 개벼워야 돼. 살게 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 네. 나태주 시인이 여기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라고 소개한 구절이 있어요. 이생망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그래도 뭐 그거 본인이 느껴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생각이고 말인데 너무 절망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붙들고 자기가 부지런히 또 추구하다 보면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르지 내가 전부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금전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거고 네. 또 지금 우리 나태주 시인이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이 열망하는 거고 맞지 않을 때 나는 이 시기에 망이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미리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 책 속에서 티베트 속담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9번 실패했다는 것은 9번 도전했다는 뜻이다. 괜찮다. 지금 그대로도 라는 키워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꼭 전하고 싶은 대상 혹시 있으실까요? 괜찮다. 지금 그대로도 이 얘기 전하고 싶은 사람 혹시 있으세요? 아이 그냥 사람은 뭐 가까이에 우리 손주 하나가 아파서 지금 투영을 하고 있는 손주가 있는데 네. 내가 늘 한 말이네.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먹고 네가 컴퓨터 세상을 이렇게 즐길 수도 있고 다른 데를 보면서 소통하고 그럴 수만 있는 것도 다행으로 알아라. 그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입장에서. 네네. 뭐 가까이 그래요. 멀리는 뭐 그냥 괜히 막연히 괜찮다 뭐 욕먹게. 난 그럴 것 같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신이 지금 잘 나가니까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런데 나를 고백하자면 나도 다 괜찮지는 않아요. 이래저래 집안 복잡한 사정 뭐 이런 게 너무너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힘든 때 이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그는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다는 얘기는 늘 하고 싶어. 김영욱 선생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너무 부러워요. 평생 현역이라는 평생 여배우님. 네, 키워드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데뷔하신 연도 아세요? 몇 년도요? 1957년에 와. 데뷔를 하셨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4년 후에. 얼마 네, 데뷔를 하신 거예요. 연기 인생이 이제 66년째를 맞이하셨는데 그동안 혹시 몇 편의 작품을 하셨는지 헤아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억으로 그냥 조금씩 참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돼도 기록도 해놓은 게 없고 그냥 네. 감으로 몇백 회는 했겠지. 그런 생각이죠, 뭐. 그리고 57년은 연수 과정으로 그냥 학교 연극 뭐 이런 거에 참여한 거를 연기 생활을 했다고 아마 그래 접목시켜놓고 본격적으로 하면 그래도 60년 되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많은 작품을 함께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작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올드미스 다이어리 빼놓을 수가 재밌게 없고. 봤죠. 그죠? 저 옛날에 커피 프린스 1호점 네.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도 너무 감명 깊게 봤고 디어 마이 프렌즈도 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 기억나는 작품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 진짜 많지만 이 중에 내 인생작은 이거다라고 하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내가 거의 변두리 작품을 많이 하고 양념 역할을 많이 해서
뭐 내놓으라 하는 작품을 낼 만한 게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래도 이제 이런 작품은 나한테 늘 이렇게 환영같이 남아있다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 금잔디라는 작품이 있고 네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 이별에 망령 할머니를 제일 처음에 했는데 네. 망령 할머니라는 게 그 치매가 걸린 거가 진짜 걸려서 드라마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그거야말로 정말 자기가 만들어서 상상을 거기다 접목시키는 건데 숙내는 얼마큼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신 망가진 척하고 막 했는데 네. 같이 한 그 주연 씨랑 남은이 뭐 이거 우리 그 케미가 아주 딱 떨어져서 너무 좋은 작품을 했던 거 많지 뭐 이거 얘기하면 1시간 해야 돼. 1시간, 그것만 1시간 해야 돼요. 근데 이 평생 현역이라는 말씀이 맞는 게 57년에 데뷔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왕년에 라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추억으로 남았고 지금까지도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게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처음에 데뷔하신 건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배우로 데뷔하신 게 아니라 아나운서로 시작을. 우와. 저희의 대선배님이셨어요. 성우도 활동을 하셨고. 아니 아나운서로 데뷔를 했다기보다 KZ라는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거기서 왜 그랬냐? 배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이미 학교 연극에서 경험이 있다 해서 네. 바로 갖다 쓰는 맛에 나를 많이 썼어요. 재미있게 하는 중에 그래도 이제 이게 발전하면 돈도 벌고 그런 발판이 됐는데 불이 나버렸어. 그 역사를 들추어 보면은 그때 부호가 HLKZ입니다. HLKG라고 그랬어요. Z자인데. 그랬는데 그 방송국이 불이 나버리는 바람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생방송 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나이가 넘어선 분만 기억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22, 20살, 23살에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게 불나고 나서 내가 갈 자리가 없으니까 금요지책으로 있는데 아나운서를 그렇게 KBS에서 5기였어, 5기. 그것도 참 재밌었는데 그냥 내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8개월만 하고 다시 이제 연기자를 해야겠다 그러고 3개월 쉬고 그 쉴 때 굉장히 초조했어. 돈을 벌어야 되겠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성우를 뽑더라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 5기야 횟수로. 그래서 기독교 방송국을 들어가서 막 저기 다 해서 이제 풀려가지고 일할 만해서 돈 벌 만했는데 MBC에서 개국했어. 그래서 아주 그냥 의리도 없이 그냥 또 글로 옮겨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게 오늘날까지 쭉 이제 뭐 성우 생활 매년 하다가 거기서 개국하는 바람에 그대로 제일 첫 번에 남은이하고 나하고 제일 첫 번부터 그 텔레비전에 뽑히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거는 참 그린 거 없이 행운이었다고 봐요. 직업 특성상 밤샘 촬영도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밤을 새서 그러니까. 일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일과 가사, 양육 이거 병행하는 게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남편한테도 50점 이하의 매기밖에 못했을 거를 아는데 네. 그래도 나름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또 나와서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는 내가 그건 자부심 가질 수 있죠. 내가 50점밖에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전화해도 돼요, 지금. 아마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너무나 뿌듯하고. 그래서 참 대단하신 게, 힘들어, 못해, 이럴 수도 있는 건데, 한 인터뷰 보니까 연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미쳐서 했었다라는 그렇지, 표현을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일을 사랑하시나 봐요. 그때 연극을 시작한 거는 그 놀이를 하면서 내가 빠져서 내가 좋은 놀이를 했는데 관객이 호응해 주는 거예요. 그거 놀이라고 기분할 거야. 표현도 하시니까. 와. 그때 그 희열은 만들 수도 없고 누가 강요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늘 얘기했지만 연극하면서 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28년 동안 내가 그냥 연극한 거에서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고 약산의 진달래라는 차범석 선생 우리 연극계에서는 너무 잘 아시는 대부예요. 우리 사나라는 극단을 대표했었는데 그분이 하셨을 때 그 약산의 진달래 그분의 작품으로 내가 주인공을 했어요. 처음 그 연극 무대는. 그랬는데 만원 사례를
처음 거기서 10,000원 받아봤어. 큰 돈이었어.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네. 10,000원을 봉투 하나에다 주는데 그게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무 기분 좋더라고. 그거 하나 받아본 기분 저기밖에 없지만 나중에 텔레비전에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그 연극하는 데는 투자를 할 정도로 물론 내가 연극이 바탕이 돼서 오늘날의 연기자를 그래도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거짓없이 보여드렸다면 그게 바탕이 된 거가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이 책에 그 나태주 시인이 성공을 정의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서 그 일을 평생 그치지 않고 계속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늙은 사람이 되었을 때 자기가 꿈꾸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걸 발견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기준에 의하면 김영욱 선생님은 완전 지금 성공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일치, 100% 일치네요. 네. 글쎄 뭐 그냥 그래 나 자신으로도 이 내 주제로 이만하면 성공하지 않았나 그냥 그런 기분은 있죠. 남이 인정해 줘서가 아니라 연기를 할 때도 그렇고 나름대로 그냥 얼룩덜룩했지만 최선은 다하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봐주시면 나레이션을 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칭찬해 주시는 거. 그러게 늙어도 좋아. 그러게 늙어도 좋아. 정말 아무 때가 돼도 나는 몰랐어. 나이 먹어서는 그냥 이렇게 그저 그렇게 들리겠지 그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권진영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소문 들어보셨어요? 신성은? 권소문. 권진영의 아주 소소한 질문 시간입니다, 선생님. 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무섭네. 네, 아니, 해치잖아요. 깨치잖아요. 짠. 내 자녀들은 뭘 것 같으세요? 아까 3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명이다. 네. 자, 하나, 둘, 셋. 500명이다. 아니, 숨겨놓은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선생님 자녀가 500명이라니 이건 무슨 몇 말이에요? 년 동안 낳으신 거예요? 드라마에서 나와 인연을 가진 자녀를 얘기하나 보다. 네. 500명도 넘을걸. 아, 500명 너무 수도 없이 뭐 하나인 자손도 있었고 뭐 몇 명씩 되는 자손을 할 때도 있었고 손주까지 하면 아마 200명은 될 것이요. 기억에 남는 자녀 있으세요? 많지 뭐. 네. 기억에 남는 자녀 이순재. 이승준 선생님이 아드님으로 나온 적이 선생님의 있어요. 자녀를 했어. 아들을 네. 했어. 우와, 정말요? 사랑밖에 난 몰라라는 그것도 단막도 아니고. 네. 세상에. 1년 동안을 내 아들을 하셨네. 네. 그 아들 다음에 저기 조금 어린 아들이 신도시고. 198하는 119인데 대본을 집에서 볼 때 남편 역할인 줄 알고 말을 안 해줬어. 네. 그랬더니 어머니래. 이게 뭐야? 그러면서도 또 그래. 그냥 할머니를 군림을 했으니까 그냥 하자. 그러고 있는데 마누라 누구요? 그랬더니 삼이자래. 네, 삼이자가 이쁘고 젊고 그래서 썼나 보다. 그랬지 뭐. 내 인생은 교과서다. 뭘 것 같으세요? 뭘까요? 열심히 사는 자, 짠! 근현대사. 교과서다. 근현대사 네. 교과서. 아유 무슨 교과서야. 근데 선생님, 인생이. 정말 뭐 얘기들 많이 하는데 흑역사야 흑역사. 근데 선생님,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뭐. 그래, 그 광복, 흑역사를 다 이산가족 겪거든. 상복까지 다 겪으셨다면서요? 아니, 선생님을 검색하면요. 네. 그 출생하고 1938년 경성부라고 나와요. 우와. 일제 경성부라고 나오더라고요. 출생지가. 저기 네. 그걸 경성부라 그러나 저기 서울 서대문구 네네네. 홍화동 95번지에서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일제시대도 살았어. 네. 너무 8살 때 해방됐으니까. 와. 아 그래 그 역사를 얘기하면 너무 웃겨. 8살 때 해방되고 14살에 6.25 사변 나고 아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네. 그러니까 만으로는 7살 때 해방되고 13살에 6.25 터지고 그 전에 뭐 아유 이제 해방됐다고 너무 좋아했더니 조금 있다가 남북으로 갈렸다고 그러더니 학생들이 좌파 우파하고 뭐 난리를 치더니 분별 못하게 그런 시대를 겪어서 그러고 나더니 뭐 5.16 혁명 뭐 별거 다 했잖아. 4.19 다 겪었지. 정말 그야말로 근현대사 교과서 굵직한 거를 다 겪으신 딱 그 세대시네요. 자, 우리 김영욱 선생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황혼의 인생입니다.
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인생 황혼기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좀 후회되는 순간도 혹시 있으실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뭘 이렇게 결단력 있게 요거는 좀 안 하고 쉬어보자.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단절될까 봐 못했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만하면 조금 괜찮은데 조금 쉬면서 하자. 이런 결단력 없었던 게 조금 나한테 조금이 아니지. 큰 잘못이지. 그런 건 있네요. 쉬는 결단을 하지 못했다는 후회는 그만큼 열심히 지금도 사셨다는 그런데 뭐.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계속 선생님을 쉬지 않고 볼 수 있었으니까 너무 친숙하고 너무 좋죠. 정말 뭐 거침없이 도전들을 하고 계십니다. 뭐 랩도 하시고 예능도 하시고 예능은 그냥 불러주면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부담이 없어. 네. 대사 외우고 막 걱정 오고 나오진 않아. 이렇게 수다 떨면 되니까. 예능을 즐거워하신다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할미새 공연 있잖아요. 주원 씨랑 같이 하셨던 노래 할미새. 주원이. 응. 저는 보면서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무대 보시면서 아마 본인의 할머니를 떠올리셨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이제 그거는 내가 늘 할머니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이제 얘기하자면 그 주원이라는 젊은 래퍼가 지금 군대에 있어요. 잘 하고 나오길 바라는데 이게 지금 손자 역할이었지. 네. 근데 진짜 지금 손자같이 그렇게 마음에 나도 그렇고 저도 그러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네. 군대에 있으니까 그 염려되지 잘 있으라고 그러고 너무 나를 위해서 가르쳤는데 내가 그냥 100분의 1도 못했어.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떨어져라 통통 떨어져라 통통으로 돼. 힘있게 하세요. 뭐 여기 아니 여기 박사 이거 아니에요. 너 들어가세요. 여기 들어가세요. 근데 그걸 맨날 달래가면서 했어. 그게 할머니라고 어려워서도 그랬겠지만 그래서 했지. 난 야단치면서 하면 또 못하는 형이야.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네. 고맙다 그랬어요. 사실 이 나태주 책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환자다 생각하고 포기했으면 그때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16년 동안도 살아난 것처럼 속으로 나는 늙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또 나는 젊은 마음으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한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 않은데 그런 걸 또 생각하신 걸 또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오래도록 현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늙지 않는 비결은 젊은 날의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여쭤봐도 그 작품에서 누가 아들이었지 다 또렷하게 기억하시는 걸 보면 그 추억들이 다 몸에 세포세포에 새겨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활기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 라는 제목을 보면서 그 제목만으로도 위로가 돼서요. 저는 이렇게 손가락 내밀 뻔했잖아요. 진짜죠? 약속? 이렇게. 아까 그래서 거울 보면서 얘기했던 거 그거구나. 오늘 진영 씨 우리 선생님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선생님한테 이런저런 사는 얘기 듣는 것 자체가 네. 저희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역시 국민 할머니. 네. 할머니 나중에 또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얘기 많이 해요. 네. 네. 시현 작가님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 그 나태주 시인이 쓴 책이 아니라 해도 재밌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3일밖에 못 살아서 가족들은 장지 알아보고 장례식 준비하고 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16년 동안 더 산 얘기잖아요. 시인의 어떤 감성과 같이 생각해보면 이 책을 보는 재미도 2배가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이 나태주 시인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 조금 얘기하면서 접목시킬게요. 이 양반이 3일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다 정신에 있어서 들으셨을 텐데 이거를 이겨내신 거는 본인의 감성이 아니었나 싶어요. 만약에 절망부터 시작하셨다면 아닐 텐데 아니야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극복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 생각이 중요하니까 우리 모두 여기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분명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 새해는 더더구나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들 아주 의미 있는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했으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위로의 말을 이 책을 통해서 또 오늘 김영옥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배우 김영옥 선생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덕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단 하나뿐인 우리의 몸. 혹시 아플 때만 반짝 관심을 주었다가 평소엔 무관심하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여기저기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 몸은 잘 돌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 우리 몸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책들 준비했는데요. 전문가의 금주의 서평,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은 우리 안, 즉 몸을 여행하는 책 바디 우리 몸 안내서인데요. 책은 피부와 털 등 우리 몸의 바깥부터 우리 몸 안에서 공존하는 미생물과 뇌, 혀, 심장, 호르몬, 그리고 통증, 질병, 암까지 우리 몸을 잘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모두 23개의 장으로 나눠 특유의 재치 넘치는 표현력과 탁월한 통찰력으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잘못된 사용으로 자기 몸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경이로운 소주, 우리의 몸. 오늘은 책을 읽으며 한평생을 함께 보내야 하는 우리 몸에 대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순환계의 핵심 기관이자 생명과 직결되는 기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에 관한 책. 심장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총 3장으로 나눠진 책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심장을 가진 대왕고래, 폭탄을 견디는 박쥐의 심장, 푸른색의 피를 가진 투구개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심장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고대 이집트를 시작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난 심장에 대한 사실과 오류, 그리고 우리 심장을 더 낫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심장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책은 마음도 잘 챙겨야 심장도 건강해진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과 함께 내 몸과 심장, 그리고 마음까지 잘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서평책은 우울증은 어떻게 병이 되었나입니다. 의료 인류학자인 저자 기타나카 준코는 일본에서 우울증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책을 통해 심층 분석했는데요. 서평자인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장은 책이 치열한 우울치료 현장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기회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책을 통해 독자들이 일본에서 우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으며 우울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과 우리나라의 시각이 어쩌면 유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서평했습니다. 2021년 발표된 OECD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우울감 확산 지수는 36.8%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몸만큼 중요한 마음 돌봄. 일본을 통해 한국의 우울증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과학하는 의사들인데요. 책은 개인 맞춤형 의료부터 신약 개발까지 의술과 생명과학을 함께 다루는 의사과학자에 대한 국내 첫 안내서로 바이오 의료 분야의 천병 역할을 하는 의사과학자의 치열한 연구 현장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예방치과 전문가로 수십 년 동안 활동한 현직 치과의사가 치과업계를 향해 던지는 경고장, 임플란트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데요. 저자는 수익에만 혈안이 된 치과업계의 현실을 꼬집으며 사업화와 과잉치료 등 일부 치과업계의 어두운 현실을 책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질병 그 자체보다 낙인과 싸워야 하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책 휘말린 날들인데요. 책은 낙인과 혐오를 넘어 감염이 무엇보다 공동체의 일임을 강조하며 먼저 휘말린 사람들이라고 통칭하는 감염병에 걸린 이들의 희망과 미래가 담긴 이야기를
책을 통해 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만큼 소중한 건 없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몸을 위한 첫 단추는 어쩌면 마음을 채우는 책 한 권의 책 읽기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뭐 읽지 다음 주에도 마음이 양식이 되는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